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허훈 교수님 작품입니다. 서양 현대 철학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철학자는 러셀이 되겠습니다. 러셀은 영국의 철학자로서 논리학자이자 사회평론가입니다. 1872년에 태어나서 1970년까지 살았던 영국 철학자입니다. 절대 확실한 지식을 탐구한 그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일상적 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일상 언어와 학문 언어를 분석하는 분석 철학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또한 현실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평화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주요 저서에는 철학의 문제들, 권력 등이 있습니다. 러셀, 영국의 철학자이자 논리학자, 사회평론가이다. 절대 확실한 지식을 탐구한 그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의 일상적 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셀의 특징은 언어의 일상적 용법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일상 언어와 학문 언어를 분석하는 분석 철학의 기반을 닦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석 철학의 기반을 닦고 일상적 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영국의 철학자, 논리학자, 사회평론가입니다. 확실한 지식을 탐구하라. 러셀. 확실한 지식을 탐구하라고 주장한 러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논리적으로 행동한 20세기의 대표 지성이다. 논리적으로 행동한 20세기 대표 지성. 데카르트에서 비롯한 철학적 전통은 러셀 1872년에서 1970년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러셀은 원래 수학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영국 최고 명문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지만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철학, 정치 분야에 관심을 갖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 러셀을 심사한 교수가 철학자 화이트헤드입니다. 화이트헤드는 러셀의 뛰어난 능력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20년 뒤에 두 사람은 공동 저자 형식으로 수학과 철학의 방향을 바꿀 대작 수학 원리를 펴냈습니다. 화이트헤드와 러셀이 펴낸 수학 원리. 러셀이 케임브리지에서 만난 또 다른 철학자는 무어입니다. 그는 관념론 논박 1903년 논문에서 철학적 문제의 대부분은 언어의 일상적 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필에서 아까 나왔던 이야기, 언어의 일상적 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언어의 일상적 용법을 강조한 러셀. 러셀 역시 20세기 초까지도 영국을 지배하던 관념 철학은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는 탁상 공론이며 일상 언어와 학문 언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러셀의 특징은 일상적 용법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일상 언어와 학문 언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 언어와 학문 언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생각을 지닌 이 두 철학자에 의해 분석 철학이 생겨났습니다. 무어와 러셀이 분석 철학. 분석 철학은 경험적 사실과 일상 언어, 학문 언어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분석 철학. 분석 철학은 경험적 사실과 일상 언어, 학문 언어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석 철학은 경험적 사실, 경험도 중요시합니다. 경험적 사실과 일상에 쓰는 언어와 학문 용어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다. 어떤 개념이나 명제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철학을 통틀어서 분석 철학이라 합니다. 어떤 개념이나 명제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철학, 분석 철학. 러셀은 물질 세계의
원죄가 있어 물질계를 밝혀주듯이 지식의 세계에도 원죄에 해당하는 지식의 핵심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정리되고 수학적인 법칙을 거쳐 과학성을 띠게 되면 가장 정확하고도 명백한 개념과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셀이 주장한 얘기, 물질 세계에 원죄가 있어서 물질계를 밝혀주듯이 지식의 세계에도 원죄에 해당되는 지식의 핵심체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정리되고 수학적 법칙을 거쳐서 과학성을 띠게 된다. 논리적으로 정리되고 수학적 법칙을 거쳐서 과학성을 띠게 되는 것. 가장 정확하고도 명백한 개념과 지식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분석 철학은 직접적 원천은 비트겐슈타인, 카르납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노셀은 기호 원리학을 체계화해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철학의 직접적 원천은 비트겐슈타인과 카르납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노셀은 기호 원리학을 체계화해서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도 노셀은 서양 철학사를 써 명성을 떨치며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서양 철학사를 써서 노셀은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수학자이자 철학자, 논리학자이자 문학가인 노셀은 투철한 자유주의자, 행동하는 평화주의자로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전쟁에 반대하는 격렬한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행동하는 평화주의자, 자유주의자 노셀. 두 번째 이야기, 거짓말쟁이 역설 때문에 죽음에 이르다. 거짓말쟁이 역설 때문에 죽음에 이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패러독스, 역설이란 말을 잘 알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쯤에 크레타인은 거짓말장이다라고 한 크레타인이 말했다는 유명한 거짓말쟁이 역설이 있습니다.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라고 한 크레타인이 말했다는 유명한 거짓말쟁이 역설. 어떤 학자는 이 거짓말쟁이 역설에 동서양 철학을 분류하고 철학사를 보는 시각을 얻을 수 있다. 즉, 동양과 서양의 상반되는 논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역설 하나로 동서양 철학을 나눌 수 있다니 아주 흥미롭습니다. 거짓말쟁이 역설은 에피메니데스, 기원전 5세기쯤 지중해 연안의 섬 크레타에 거주한 시인이자 철학자 에피메니데스가 말한 역설입니다. 거짓말쟁이 역설은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다. 그리스의 무명 철학자 프레타스는 이 역설을 해결하려고 밤새 고심하다가 새벽녘에 자살하고 맙니다. 프레타스의 모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친구여, 나 프레타스는 거짓말쟁이 역설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 이제 밤마다 찾아들던 번뇌도 끝이다.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이 크레타 섬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이 참이라면 이 말을 한 사람이 크레타 섬 사람이므로 동시에 거짓이 됩니다. 그의 말이 참이라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돼야 합니다. 반대로 이 주장이 거짓이라면 이 말을 한 크레타 섬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동시에 참이 됩니다. 즉,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했으니 참이죠. 거짓말이 참말입니다. 이것이 논리학과 수학의 기본적인 가정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즉, 논리학의 근본 가정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말할 때 이에 해당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셀도 이발사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마을에 사는 단 한 명의 이발사가 나는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면도해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발사 자신은 누가 면도해주는가 입니다. 먼저 이발사가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면도해줘야 합니다.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면도해 준다라고 했으니까요. 반대로 이발사가 스스로 면도를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면도해
해줘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이발사는 자신의 수염을 깎을 때는 깎지 않고 깎지 않을 때는 깎는다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징태양난에 빠집니다. 이것을 러셀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브레타스가 고민에 빠질 만하죠. 뭐 자살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요. 이 거짓말쟁이 역설이나 러셀의 역설에 관계되는 수백 가지 사례들을 엮은 책도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교수 레이먼드 스몰리언의 이 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책에 실린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거짓말쟁이 역설, 러셀의 역설, 수백 가지의 사례를 엮은 책, 미국의 철학교수 레이먼드 스몰리언의 이 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에 나오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사례, 나는 과연 속았는가? 내가 처음 논리학을 접한 것은 6살 때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1925년 4월 1일 나는 독감에 걸려 누워 있었죠. 그날 아침 나보다 10살이나 위인 에밀 형이 내 방에 와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야 레이먼드, 오늘은 만우절이 아니야. 오늘은 내가 이제껏 당해본 적이 없는 기발한 방식으로 너를 속여줄 작정이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형이 언제 나를 속여주나 하고 목이 빠져라 기다렸지만 형은 종래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내 방에 오셔서 물었어요. 왜 아직도 자지 않고 그러냐? 형이 나를 속인다고 해서 형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어이없어 하면서 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밀, 어서 동생에게 약속대로 좀 속여주려무나. 그러자 내 방으로 건너온 형은 나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는 내가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 그런데 아직까지 널 속이지 않았지. 그렇지만 내가 속일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너는 나에게 속아 넘어간 거야. 레이먼드는 정말로 속은 것인지 아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합니다. 속지 않았다면 자신의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에 속은 것이고 속았다면 결국 자신의 기대대로 속았기 때문에 속지 않은 것입니다. 위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러셀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볼 수 있는 낙서하지 마시오 란 낙서가 있죠. 이게 낙서인데 낙서하지 말랍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신은 전지전능하므로 신 자신이 들 수 없는 바위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다면 바위를 못 든다면 전지전능하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만들 수 없다면 전지전능하지 못한 것이고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돌아온 누나를 위로하기 위해 남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은 모두 사기꾼이야. 남자들 말은 믿으면 안 돼. 이때 누나는 그러면 너희 지금 그 말도 믿지 말아야 하겠네? 라고 되묻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남자들은 모두 라는 말 속에 남동생 자신이 포함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부분이 전체와 같아질 때 러셀 역설이 발생합니다. 동생은 자기 말을 자기가 부정하는 자기 부정 현상을 만듭니다. 누나의 입장에서는 남동생의 말을 안 믿으면 모든 남자들의 말을 믿어야 하고 믿으면 안 믿어야 하는 역설에 빠집니다. 이러한 반대일치의 현상은 위 이발사의 경우도 그렇고 에밀과 레이먼드 형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집합론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구성 요소로서 포함하는 집합이라면 이 집합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 반대로 이 집합이 자기 자신을 구성 요소로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구성 요소로서 포함할 수 있다가 됩니다. 갑자기 어렵게 들리나요? 말을 바꿔봅시다. 남동생, 구성 요소, 원소를 모든 남자 집합에 포함시키면 당연히 남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 말하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할 수 없다. 반대로 남동생이 원소, 모든 남자,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남동생 말을 들어야 하는데 남동생은 모든 남자에 포함됩니다. 자기 자신을 구성 요소로 포함한다. 여기서 집합, set, set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그 집합에 속해 있으며 이 집합의 원소라고 불립니다. 노스는 이런 모순을 유형 구분을 통해 회피합니다. 소위 유형 이론이라고 하는데 유형 이론은 집합과 원소의 혼동을 금지합니다. 노셀은 이런 모순을 유형 구분을 통해 회피한다. 유형 구분을 통해서 회피하는데 소위 유형 이론이다. 유형 이론에서는 집합과 원소의 혼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집합은 자신을 원소로 하는 집합과 자신을 원소로 하지 않는 집합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자신을 요소로 하지 않는 집합의 전체를 보면 역설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요소로 포함하지 않는 집합의 전체를 만드는 집합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A면 A입니다. 그런데 A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A는 A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토대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셀은 집합과 원소의 혼동을 금지함으로써 이 모순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유형이 다른 것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노셀의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유형이 다른 것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노셀의 해결책이다. 유형 이론, 유형이 다른 것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러셀의 해결책이다. 간단히 말해 전체와 부분은 서로 속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와 부분은 서로 속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셀의 유형 차이를 강조한 근본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모든 사물은 그 자체와 같은 동시에 그 반대의 것과는 같을 수 없다라는 모순율과 두 개의 모순된 개념 사이에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배중론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참은 참이면서 거짓일 수 없으며 참이나 거짓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결국 이원론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셀이 유형 차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모든 사물은 그 자체와 같은 동시에 그 반대의 것과 같을 수 없다는 모순율. 모든 사물은 그 자체와 같은 동시에 그와 반대의 것과 같을 수는 없다. 모순율. 배중률이라는 것도 있는데 배중률은 두 개의 모순된 개념 사이에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없다. 배중률. 두 개의 모순된 개념 사이에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배중률이라 그러고 모순율에는 모든 사물은 그 자체와 같은 동시에 그 반대의 것과는 같을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참은 참이면서 거짓일 수 없으며 참이나 거짓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은 참이면서 거짓일 수 없다. 참이나 거짓이어야 한다. 결국 이원론을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진리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다. 진리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다.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양은 인도와 중국, 한국. 하지만 동양, 인도와 중국, 한국은 다릅니다. 동양에서 거짓말이 참말이 된다는 거짓말쟁이 역설은 오래전부터 모든 분야에 널리 사용되어 온 논리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프롬은 도가의 노자가 이런 논리를 전형적으로 사용합니다. 노자는 도리를 도라고 말로 표현하면 그 도는 항구 불변한 본연의 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가에서만 전형적 같은 분류 안에 가장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양 철학 전체에서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불교의
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가 설한 진리가 있느냐. 여러께서 설하신 것은 모두 인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모든 성자들은 다 무의의 상태에서 차별을 두기 때문이다. 이 말 정말 쉽지 않죠. 성자들은 생각이나 관념, 얽매임, 차별이나 분별, 집착과 견해가 끊어진 무의의 경지에 이른 뒤에 가르침을 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언어를 빌려서 차별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의 언설이 위의 노자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원론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동양 사상의 철학과 한의학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거짓말쟁이 역설과 같은 방식으로 병을 치료합니다. 오징어를 먹다가 체하면 오징어로 치료합니다. 오징어를 급하게 먹다 체하면 오징어를 태워 시커멓게 된 재를 맹물에 집어넣어 한참을 놓아둔 데서 우러난 노란 물을 마시면 재기가 내려갑니다. 삶과 죽음은 명백하게 상반되는 개념 같은데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며 생사가 곧 열반이다 라고 합니다. 원래 열반, 일체의 번뇌나 고뇌가 소멸된 상태. 열반은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날 때를 말하는데 생사가 곧 열반이랍니다. 유학자들도 흔하게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런 비이원론적 상보성, 보충하는 관계, 상보성, 보충하는 관계, 즉 유기체성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서양에서는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낮이 있으면 밤이 있다 라고 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수학자 칸토로 역시 무한이 유한이다 라고 해서 당시 수학자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정신병동에서 죽습니다. 덧셀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사항 덧셀 역설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요즘 과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광자와 전자를 입자로 보려 하면 입자로 보이고 파동으로 보려 하면 파동으로 보인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소위 불확실성의 원리가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비이론적 상보성이란 어려운 말을 했는데 비이원론적 상보성은 보충하는 관계, 즉 유기체성이라 했죠. 이는 덴마크 물리학자 보어의 상보성 원리를 말합니다. 상보성이란 모든 현상에 양면성이 있어서 우리가 한 면을 관찰하고 있으면 동시에 다른 한 면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보성 원리라는 모든 현상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우리가 한 면을 관찰하고 있으면 동시에 다른 한 면을 관찰하기가 어렵다. 상보성은 모든 상과 학문에서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서 상보성 원리는 우리가 다루는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보성 먼저 원리라는 것은 모든 현상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우리가 한 면을 관찰하고 있으면 동시에 다른 한 면을 관찰하기 어렵다. 상보성 원리. 한쪽 양면이 있는데 한쪽만을 보다 보면 다른 쪽을 관찰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상보성 원리고 상보성이란 자체는 모든 상과 학문에서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서 상보성 원리는 우리가 다루는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빛은 입자라고 여겼습니다. 햇빛이 열기를 담고 있듯이 빛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으니까요. 분명한 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빛의 입자선은 2500년 전에 피타고라스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들어 빛이 소리나 물결처럼 간섭과 회절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빛은 파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섭은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날 때 그 둘이 겹쳐져 서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간섭. 간섭은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날 때 그 둘이 겹쳐져서 서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는 현상을 간섭이라 한다. 회절은 간섭은 둘이 만나서 강해지고 약해지는 거고, 회절은 파동이 장애물 뒤쪽으로 돌아 그늘집 부분에까지 전달되는 현상이다. 회절은 파동이 장애물 뒤쪽으로 돌아서 그늘진 부분까지 도달하는 현상. 그러다가 입색이 들어서서 막스 프랑크는 광자, 빛과 같은 소립자들은 입자이면서 파동처럼 행동한다 라고 첫 결론을 내립니다. 막스 프랑크가 20세기에 광자와 같은 소립자들은 빛은 같은 소립자들은 입자이면서도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첫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체를 가열할 때 나오는 빛의 파동을 분석해 빛이 파동처럼 연속적으로 퍼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묶음 단위로 방출된다. 그래서 빛의 묶음을 양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프랑크는 왜 빛이 그런 묶음 단위로 방출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뒤에 보어는 양자, 도약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원자의 에너지를 가하면 에너지를 받은 전자는 들뜬 상태가 되어 원자 핵에서 더 먼 궤도로 이행을 하고, 에너지를 잃으면 전자는 원자 핵에 가까운 안쪽 궤도로 떨어지는데, 이 이행이 연속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자가 궤도 사이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사라지고 동시에 갑자기 다른 궤도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입니다. 여기서 전자를 입자의 관점에서만 보면 전자가 궤도에서 사라지는 동시에 다른 궤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며, 전자를 파동으로만 보면 전자가 일정한 양을 단위로 해서 불연속적으로 운동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질의 답변상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셀, 영국의 철학자, 논리학자, 사회평론가, 1872년에 태어나고 1970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철학자. 확실한 지식을 탐구하라.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20세기 대표 지성. 거짓말쟁이 역설 때문에 죽음에 이르다. 마지막, 진리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